2004년 7월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 그리고 그의 입에서 잇따라 나온 충격적인 이야기들로 대한민국 전역은 들썩이게 됩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유영철의 입을 주목하게 됩니다. 온갖 사건들을 자신이 저지른 일이라며 자백한 유영철. 경찰 입장에서는 그동안 풀리지 않던 난제를 해결할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유영철의 입에서 나온 사건 중에는 원남동 살인사건도 있었습니다. 저번주 1편에서 원남동 사건의 전반적인 정황에 대해 이야기했으므로 오늘은 원남동 살인사건이 정말로 유영철과 관련이 있는 사건인지 살펴보는 것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경찰이 원남동 사건 전단지를 유영철에게 보여주자 유영철은 원남동 사건을 말하느냐 라고 하면서 5층에 사는 할머니를 내가 죽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유영철의 구체적인 자백 내용과 실제 사건 정황은 얼마나 맞아떨어질까요? 먼저 현장에서 사라진 물품들에 대해 추궁하자 유영철은 현장에서 들고 간 김씨의 가방은 공덕동 로터리에서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공덕동 로터리는 피해자 김씨의 휴대전화 마지막 기지국 위치와 일치합니다. 이는 우연의 일치일까요? 또한 마포구 공덕동은 마침 유영철의 모친의 집이 위치해 있는 곳이어서 유영철에게 지리적으로 익숙한 곳이기도 합니다. 한편 현장에서 사라진 현금에 대해 유영철은 사건 현장에서 100만원을 들고 나갔으며 이를 계좌에 입금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 김씨 유가족은 김씨가 눈이 좋지 않아 평소 돈을 100만원씩 봉투에 넣어서 봉투 다발을 안방 한쪽에 두었는데 사건 현장에서 100만원이 든 봉투 하나가 사라졌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실제 사건 추정 시간 직후 유영철이 100만원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또한 원남동에서 훔친 시계는 감정해본 결과 모조품이라고 해서 내다 버렸다고 밝혔습니다. 이후에도 원남동 사건에 대한 유영철의 진술은 계속됩니다. 시신의 냄새를 없애려고 세제를 뿌려놓았다거나 현장에서 발견된 신발 크기가 자신의 신발 크기와 맞기는 하겠지만 내가 신발 밑창을 갈았기 때문에 증거로 삼기는 힘들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원남동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으로 추정한 신발 크기는 255mm로 실제 유영철의 신발 크기와 일치했습니다. 이 외에도 유영철은 사건이 발생한 건물 1층은 주차장이고 3층은 귀금속 공장이라는 등 건물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기도 했는데 이는 실제 모습과 동일했습니다. 퍼즐 조각 맞추듯이 하나하나 맞아떨어지는 정황. 이러한 유영철의 진술을 토대로 원남동 살인사건의 수사에는 탄력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유영철은 돌연 자신이 원남동 살인사건의 진짜 범인이 아니라고 그동안의 진술을 번복합니다. 정말 유영철은 이 사건의 범인이 아닐까요? 만약 유영철이 원남동 살인사건의 범인이라면 그의 범행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원남동 살인사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유영철이 저지른 살인사건을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3년 9월부터 11월 사이 저지른 부유층 노인 연쇄살인사건과 2004년 3월부터 7월 사이에 저지른 여성 연쇄살인사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것은 유영철은 판에 박힌 듯이 똑같은 범행수법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범행수법을 바꾸는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자신이 기존에 했던 익숙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따라서 부유층 노인 연쇄살인 사건의 범행수법이 복사한 듯 동일하고 이후 발생한 여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행수법도 매우 흡사합니다. 두 연쇄살인 사건 사이에 변화가 생긴 이유와 자세한 범행수법에 대한 것 등의 세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다룰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유영철의 범행수법을 살펴보고 원남동 살인사건과 유사한 점이 있는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유층 노인 연쇄살인사건의 경우 출근 시간이 지난 오전 시간에 교회 주변에 위치한 단독주택 중 한 곳을 골라 담을 넘어 침입한 뒤 동태를 살피다 잭나이프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집 안에 있는 사람을 잭나이프로 위협한 뒤 직접 제작한 망치로 빠르게 사람들을 제압하고 금품을 노린 것처럼 현장을 어지럽히고는 빠져나갔습니다. 한편 여성 연쇄살인 사건의 경우 늦은 밤 또는 새벽에 전화를 걸어 출장 마사지 혹은 보도방 여성을 불러내 자신의 집으로 유인, 화장실로 데려가 수건함에 미리 놓아둔 망치로 피해자들을 제압한 뒤 사체를 손괴해 은닉했습니다. 한편 원남동 살인사건의 피해자는 주변에 부자로 소문이 자자했던 60대 여성 김씨. 만약 이것이 유영철의 범행이라면 부유층 노인 살인사건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한 5층 건물에 교회가 바로 옆에 위치해 있었던 점, 출근 시간이 지난 오전 시간에 범행이 이루어진 점, 집 안방을 집중적으로 어지럽혀 놓은 점 등은 부유층 노인 살인사건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사건 현장이 단독주택이 아니라는 점, 직접 제작한 망치로 상대방을 순식간에 제압하는 특성을 보이는 것과는 달리 칼만 사용한 점 등은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원남동 살인사건을 유영철이 저지른 일련의 살인들과 함께 시간순으로 나열해보면 이상한 점이 존재합니다. 유영철은 2003년 11월 해화동에서 저지른 범행을 마지막으로 휴지기를 가집니다. 부유층 연쇄살인 사건이라 불리며 범행 수법과 족적, CCTV에 찍힌 뒷모습 등이 언론을 통해 전국에 공개되자 잠시 몸을 사린 것입니다. 그리고 2004년 3월 범행 대상과 수법을 바꾼 뒤 범행을 재개합니다. 그런데 원남동 살인사건이 발생한 날짜는 2004년 5월 22일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판에 박힌 듯이 반복하는 유영철의 범행 특성을 봤을 때 이미 범행 수법을 바꾼 후인데 과거의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를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유영철은 범행 대상을 미리 물색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부유층 노인 연쇄살인 사건만이 아니라 유영철이 저지른 모든 범행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성입니다. 가령 부유층 노인 연쇄살인 사건의 경우 범행을 저질러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길을 나선 뒤 즉흥적으로 범행 대상을 선정해 집에 침입했습니다. 즉흥적으로 대상을 선정한 탓에 침입했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자 다른 집으로 대상을 바꾼 적도 있습니다. 여성 연쇄살인 사건의 경우에도 그날 전화를 통해 불러낸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원래 호출이 된 여성이 아닌 다른 여성이 대신 유영철을 만나러 나가 운명을 달리한 일도 있었죠. 하지만 원남동 살인사건의 경우 즉흥적으로 범행 대상으로 삼기는 힘들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정황상 원남동 살인사건의 범인은 사전 탐사를 통해 정보를 얻고 범행을 미리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영철은 원남동 살인사건의 범인이 맞을까요? 만약 범인이 아니라면 유영철은 왜 거짓 진술을 한 것일까요? 유영철의 자백 진술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원남동 살인사건에 대한 유영철의 진술을 살펴보면 그가 저지른 다른 사건들에 대한 진술과는 달리 빠진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범행 이유, 즉 동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저지른 다른 사건들에 대한 진술 내용에는 자신이 범행을 한 이유에 대한 자기 합리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자신을 일종의 영웅처럼 만들려는 심리도 내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은 돈 많은 졸부들이 없는 사람들을 업신여기며 거들먹거리는 것이 비위가 상해 부유층을 죽여야겠다라거나 여자들에게 더는 몸을 파는 일을 하지 못하게
경각심을 주고 싶어서 죽인 것이라는 등의 이야기로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는 진술이 다수 존재합니다. 하지만 원남동 살인사건에 대한 진술에는 이런 범행 이유에 대한 진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범행 정황만 나열되어 있는 식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황은 경찰 수사로도 충분히 파악이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따라서 유영철이 이 사건에 대해 본인 스스로 이야기한 부분과 경찰이 알려준 정보에 기초해 유영철이 이야기한 부분을 가려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미제로 남아있던 온갖 사건들을 모두 유영철에게 물어봤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경찰이 유영철에게 원남동 살인사건의 전단지를 보여주며 물어봤던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정보가 차단된 상태에서의 자발적 진술이냐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경찰이 많은 미제 사건들을 유영철에게 물어보는 과정에서 유영철이 사건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고 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영철이 자신을 과대표장하기 위해 선택적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자신이 하지도 않은 죄를 자백하며 경찰이 자신에게 끌려다니는 것을 즐겼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문동 사건의 경우 유영철이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라고 진술하고 현장 검증까지 마쳤지만 결국 진짜 범인이 따로 있었던 것처럼 원남동 살인사건도 유영철이 툭 하고 내뱉은 자백이라는 함정에 빠진 것일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유영철이라는 거대한 태풍이 모든 이슈를 다 집어삼켜버린 것일 수 있습니다. 원남동 살인사건을 끝내 기소하지 못한 이후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김씨의 유가족은 이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경찰이 무조건 유영철이 범인이라며 다른 의견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가족은 유영철이 아닌 진범을 잡아달라고 계속 요청했지만 경찰은 이를 묵살했고 결국 수사는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범인이 끝내 잡히지 않으면서 유영철이 정말 이 사건의 범인이든 아니든 경찰과 언론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유영철이 던진 덫에 걸린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덫에 걸린 탓에 남아버린 고통은 고스란히 유가족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벌을 받는다는 지극히 당연한 진리가 실현되는 그날 유가족들의 고통과 아픔은 덜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참맛이었습니다. 제가 따로 주목했던 건 부유층 노인 연쇄살인 사건과 여성 연쇄살인 사건 외에 유영철이 저지른 갈치 사건들입니다. 이 갈치 사건들의 공통점은 유영철이 경찰관을 사칭했다는 것입니다. 유영철은 2004년 2월부터 7월 사이 직접 위조한 경찰 신분증을 이용 경찰을 사칭해 금품을 갈취하는 식으로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특히나 여성을 부를 때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갈취 행위를 꾸준히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눈여겨본 사건은 일명 황학동 살인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유영철이 저지른 것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된 살인사건 중 부유층 노인 연쇄살인사건과 여성 연쇄살인사건이라는 두 부류에 유일하게 속하지 않는 사건입니다. 이 황학동 사건은 유영철이 경찰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돈을 갈취하려고 했지만 피해자가 의심하자 그간의 살인행위와 경찰 사칭 행각이 탄로날 것을 염려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해 유기한 사건입니다. 저는 이 사건에 주목해 말 그대로 시나리오를 그려봤습니다. 앞서 유영철이 범행 대상을 미리 정해놓지는 않는다고 했지만 유영철이 피해자 김씨에 대한 정보를 우연히 들었다면 어떨까요? 김씨가 살고 있는 건물은 종로의 귀금속 상가가 밀집한 지역 인근입니다. 그리고 김씨는 그 일대에서 부자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인물이었죠. 그런데 유영철은 연쇄살인 사건을 저지르기 전에도
많은 전과가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과 중 대부분이 절도죄였습니다. 만약 유영철이 과거 절도로 훔친 작물을 종로 쪽에서 처리했고 이 과정에서 흘러가는 말이더라도 김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 큰 돈을 얻을 기회라고 생각한 유영철이 범행을 실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피해자 김씨는 경계심이 매우 높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그런 김씨가 맨발 차림으로 문을 열어주게끔 한 인물에 대해 추론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유영철이 경찰을 사칭했고 경찰 신분증을 본 김씨가 이에 속아 현관문을 열어줬던 것은 아닐까요? 김씨가 현관문을 열어줄 만큼 신뢰하는 인물이 반드시 면식범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쩌면 김씨는 경찰이라는 점에 더욱 신뢰를 가졌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연 순간 김씨가 의심을 했고 유영철 입장에서는 김씨를 살해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살인행위에 정당화를 부여하고 일종의 영웅심리로 포장하려는 유영철의 입장에서는 금품 때문에 침입했다가 살해했다고 범행 동기를 밝히기 꺼려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유독 원남동 살인사건에 대해서만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은 것도 이해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럴듯한 추론이라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있긴 합니다. 아무리 김씨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해도 굳이 위험을 감수해 김씨의 집을 침입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다른 갈취 사건들은 모두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이러한 불법 행위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얻은 것이었죠. 하지만 김씨는 전혀 불법 행위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생각한 다양한 가능성 속에 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남동 살인사건에는 유일한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귀금속을 운송하는 경비업체 직원이 3층에 위치한 귀금속 공장에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누군가 건물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것입니다. 마침 사건 발생 시간대였습니다. 30대 중후반에서 40대 초반의 연령대에 키는 160대 후반에서 170대 초반으로 보였다는 남자. 그런데 유영철은 경찰 조사에서 목격자도 내 얼굴을 보지 못했다며 이와 관련된 진술을 했었습니다. 과연 이 남자는 유영철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인물이었을까요? 유영철은 원래 기독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991년 절도죄로 법정에 선 유영철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것이라 절실히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선처를 바라는 뜻에서 작은 나무 십자가를 지니고 재판에 참석한 유영철은 자신의 믿음과 달리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하느님은 없다는 생각을 했으며 나무 십자가를 부쉈다고 합니다. 이후 교회 주변도 하느님이 지켜주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교회 주변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역시 자기 합리화의 일종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연쇄살인마에 지나지 않는데 자꾸 자신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려는 유영철에게 참 분통이 터집니다. 이상 뒷이야기였습니다.